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평생을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가르쳐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쉽게 뇌리를 떠나지 않아서 한번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또 읽어보고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다양하게 생각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인데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하는 책인데 김누리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아마 중앙대학교에 계신 것 같은데 원래 동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이런 뭐 독일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글을 쓰시고 이야기를 해오신 분인데 이 책이 작년에 24년도에 아마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데 과하다. 세상에 경쟁이 없는 곳이 어디 있냐. 너무 이론적인 책이 아니냐. 역시 학자가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약간 거부감이죠. 그런 거를 받았습니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말이 거칠죠. 야만이라는 말도 거칠고 경쟁 교육 교육에서 어떤 식의 경쟁이든 다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에, 과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래서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육에 대한 그 생각, 우리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뭐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대학에서 또 신대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에, 그래서 늘 아쉽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변하지 않는 게 두 영역이 있다면 어, 정치와 교육, 사회 분야에서 이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은 조금씩 바뀐다고 하는데 아, 제가 느끼는 어떤 좌절감 이런 것도 많거든요. 특별히 학부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대하면 그 아름다운 아이들이 그 많은 가능성을 가진 정말 하나의 하나의 별과 같고 꽃과 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스스로를 패배자처럼 생각하고 제가 그런 글도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 아이가 이렇게 빛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가 빛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땅에 감추인 보석처럼 감추어 있어요. 자기도 못 보고. 누가 그 아이를 땅에 묻었을까요? 어쩌면 교육, 이 학교가 오랫동안 그 아이를 땅에 묻어놓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태어나기를 민들레나 백합이나 어, 안개꽃으로 태어나면요. 아무리 장미가 되라고 얘기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아이를 땅에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닌 것을 되라고 하니까 너무 아이는 고통스럽죠. 어, 평생 써먹을 일도 없는 어떤 뭐 광물,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광물의 이름을 왜 알아야 되는지 그런 게 있다는 거를 한번 알면 좋은데 그걸 알아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거 외우기 싫으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그런 거 외우는 것보다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주고 그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덕선이처럼 공부는 반에서 꼴찌지만 다른 많은 덕이 있고 선한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아이들을 땅에 묻는 교육을 계속해야 되는가? 왜 각자가 다른 꽃처럼 다양하게 다른 아이들인데 왜 한 가지를 요구하고 똑같은 거를 시험 보고 점수를 매겨서 줄을 세우나 장미라고 치면 왜 어, 장미를 요구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안개꽃을 장미로 만들려면요 그 안개꽃처럼 이렇게 막 흩어진 하얀 꽃봉오리들을 손으로 꽉 뭉쳐가지고 응개가지고 하나 덩어리로 만드는데 거기다가 빨간 페인트 칠을 해야 됩니다. 없는 가시도 달아붙여야 돼요. 그런 그런 교육을 왜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묻어둔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묻어둔 지가 오래돼서 질문을 꺼낼 줄 모릅니다. 질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뭘 궁금해 하는지. 그걸 해결해야 한 단계 나아가고 성장하는데 그걸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좀 과한 주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이 책을 쭉 읽었는데 뭐 제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또 궁금할 얘기도 많고 그리고 매우 이상적이지만 그것도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같은 건 경쟁 자체가 방식이죠. 그러나 교육도 경쟁을 해야 되는가? 교육이라는 게,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사와 독특한 그 개성과 그의 색깔과 빛을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상대평가죠. 평가를 해서 그 색깔로 줄을 세워서 맞춥니다. 그러면 안개꽃으로 태어난 아이는요, 53등 장미가 돼서 졸업을 해요. 그러면 평생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우울하죠. 늘 자신이 없고 패배감에 젖어 있죠.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그 경쟁 교육이죠. 예. 그 외우는 거를 잘한 아이들, 시험 보기에 적합한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서 자기가 어, 우월감을 장착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아주 최고의 학부에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이 국가와 사회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국민들,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도 하고요. 예, 정말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오만함, 예, 그런 자리에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가 교육해낸 엘리트 그룹 중에서 이 사회를 책임지는 엘리트 그룹이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어리석고 이기적일 수 있는가? 공감 능력도 없고 일반 시민도 그냥 아는 보통 사람의 양심 이런 것도 그렇게 쉽게 집단 이익 속에 함몰시킬 수 있는가? 이런 사회적 반성이 일어나는 때에 이 책은 그런 대로 의미 있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학생들이 오히려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그 말을 믿지 말고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길을 가야 될 거다.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의 말을 듣기보다 스스로 판단하는데 새로운 미래, 더 밝은 미래, 더 사람답게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책입니다. 이 앞에 보면 경쟁 없는 교육, 우리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금 뭐 학원도 엄청 많고 사교육도 엄청 많은 이런 시대에 당장 수능을 봐야 되는데 이상적인 얘기다, 꿈 같은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17페이지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인류가 성취한 모든 위대한 이상은 한때 누군가의 몽상이었다. 노예 해방, 보통 선거, 흑인 해방, 민주주의, 공교육, 사회복지, 무상급식 등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누리는 모든 이념과 제도는 한때 이상주의자들이 꿈꾸던 비현실적 몽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쟁 없는 교육이 가능한가? 서열이 없는 대학이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예, 예. 독일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이 제목, 좀 거친 제목, 비현실적인 제목은 사실은 1970년도 독일이 교육개혁을 시작했대요. 네, 그 교육개혁으로부터 사회개혁이 일어난 건데요. 아, 독일의 철학자, 그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독일의 철학자 테오도르 아도르노라는 분이, 철학자가 아, 독일의 교육개혁의 모토로 이 문장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저자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독일에서 1970년도에 독일 교육 체계 전체를 개혁하는데 목표로 삼았던 이념이라는 거죠.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경쟁 교육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경쟁 교육을 없애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학 서열은 없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학교에서 등수 매기는 일도 전혀 없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한 아이가 그 한 아이를 담당하는 교사가 있어서 그 아이가 무엇에 은사가 있고 적합한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인문학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술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미리 한두 명의 굉장히 전문적인 교사들이 붙어서 학부모와 소통하며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 아이의 독특한 은사와 개성과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을 교육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시험도 일주일에 학생이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준다고 해요.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그 시간을 넘어서면, 학생이 그 이상을 넘어가면 마치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초등학생 같으면 일주일에 40분 이상을 시험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선행교육을 몇 살, 네 살, 다섯 살, 뭐 일곱 살 때부터 이렇게 해서 뭐 여섯 살 해서 뭐 영재교육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아마 그 주에서는, 독일의 그 주에서는 법률 위반이 되겠죠. 그거는 아이를 혹사하는, 학대하는 걸로 범죄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놀이터요, 광장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리고 많은 토론을 하고 자기를 알아가는, 배워가는, 자기 생각을 성숙시키는 그런 어떤 공론의 장처럼 이렇게 민주주의를 연습하는 장으로 생각되는 거죠. 우리나라 저 세대는 학교의 그 건물 구조도 그렇지만 군대처럼 혹은 교도소처럼 이렇게 갇혀 있는 곳이었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너무 많고, 그래서 대학에 오면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안 하죠. 잘 사람들이. 그래서 독일에서 1970년대에 이 교육 개혁을 하게 된 원인은 그 이전에 있던 히틀러의 그런 히틀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히틀러를 경험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독일 민족이 우월하다고 믿고 유대 민족이 열등해서 우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약탈하고 학살해도 되는 그 근본에는 히틀러의 나치즘의 근본에는 사회 진화론이 있었어요. 그 진화론도 이런 어떤 창조 진화 이런 창조론에 얽혀서 논의할 것만이 아니라 이런 진화론이 정말 교회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반론을 제기해야 될 진화론이죠. 사회 진화론. 이미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을지 모르는 사회 진화론.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이념이 되고요. 승자 독식,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런 진화론의 근본적인 원리들이 사회적으로도 적용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승자가 다 독식하고 강한 자가 약육강식, 강한 자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적자 생존, 살아남는 자가 모든 걸 차지하게 되는 그리고 경쟁해서 그래서 이제 공정이라는 규칙 자체도 경쟁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원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정이라는 이름의 착각이라는 책을 그 하버드 대학 교수 좀 마이클 샌들이 써서 그 공정이라는 그 규칙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 원리라든가 그것이 사회를 유대감, 연대를 해치는, 깨트리는 그 공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더욱 자괴감으로 몰아내는 어떤 그렇죠. 그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경쟁하고 또 거기에 공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경쟁을 정당화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경쟁이라는 게 아예 경쟁이 없는 그런 경쟁은 미동 아닌가? 그렇죠. 이런 우리가 사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 간에도 경쟁하고 그렇죠. 한 지역에 있는 교회끼리도 성도들을 놓고 경쟁하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초기 교회 때는 그런 개념이 정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없었죠. 경쟁이라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죠. 연대고 연합이고 나눔이고 사귐이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바탕이었죠. 공교회의 근본적인 토대였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개념도 우리 시대에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부각되고 이데올로기처럼 세뇌돼 우리 안에서 어떤 삶의 원리처럼 받아들여진 거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80페이지에 경쟁이라는 개념을 역사 속에 넣어보면 중세 사회에서 경쟁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여겨졌고 때로는 범죄로 취급되었다. 중세 시대 상공인들의 집단인 길드에서 경쟁은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로 단죄되기도 했다. 이런 언급도 합니다. 사실 오래전에 공동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가 굉장히 견고할 때는 뭐 이웃끼리 경쟁한다든지 그런 거를 되게 덕스럽지 못하게 이렇게 느꼈고 두레 이런 게 있잖아요. 연합 협조하는 사상에서 어느 집이 어느 집과 경쟁한다는 거는 사실 덕스럽지 못한 걸로 여겨지기도 하는 때가 있었죠. 문화죠. 그래서 어쩌면 경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특별히 교육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범생의 오만함, 열등생의 굴욕감 이런 것이 경쟁이 있는 곳은 항상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무슨 노회 단위에서 무슨 각 교회별로 무슨 축구 대회, 친선 축구 대회를 해도 사실은 이기는 게 좋죠. 그래서 어쨌든 승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오만함의 시험이 있죠. 유혹이 있고 진 사람들에게는 굴욕감이라는 어떤 시험들 만한 계기를 맞게 되죠. 애초에 그런 거를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뭐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는 그런 학생들의 어떤 최우등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런 통계도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높은 학점을 받은 비결은 무엇인가요? 87%의 응답자가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콤마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요약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 말씀을 완성된 문장 그대로 똑같이 적는 거예요. 단어 그대로 똑같이. 이게 우리나라 최고 학교의 최고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를 대상으로 조사한 높은 학점을 받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 47페이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통계를 어떤 책을 인용한 건데요. 이분도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은 사실 뭐 우리 일반 학교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교육은 만남이고 사귐입니다. 책을 읽어도 책의 저자와 만나고 사귀고 대화하고 응답함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의 모델이 정말 경쟁 교육에서 어떤 한 동산 안에 서로 다양한 다른 꽃들이 함께 피고 성장함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는 이런 모델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것을 꿈꾸고 교회 안에서 먼저 이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경쟁을 유도하고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계급과 질서를 만드는 이런 목회 구도가 아니라 에덴 동산처럼 각자가 다양한 모습 성령이 임하시면 각자가 은사대로 그 고유한 은사를 발휘해서 전체 몸을 세우고 모두가 존귀함을 얻는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존엄한지를 인정받고 서로 그걸 받아들이고 각자의 아름다움, 존엄함, 빛과 능력과 은사와 영광이 드러날 때 그런 것들을 연합하여 연대하여 협력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와 사회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델로 가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읽고 좋은 토론,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